자, 여러분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 거냐면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5+1 총 6가지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떤 특징? 자, 열대 기후, 1년 내내 기온이 1년 높고 내내 기온이 강수량이 높고 많고 강수량이 건기와 우기가 많으며 나타나는 건기와 이 지역을 우기가 우리가 나타나는 곳도 열대 있다. 기후라고 했고, 적도 부근에 나타나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건조 기후, 여기 1년 동안의 나타나 있는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북이 30, 500mm가 채 안 될 있었고요, 정도로 온도가. 비가 내리지 그리고 서쪽 않는다. 부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강수량이 다 합쳐도 500mm가 안 되는 지역, 그만큼 건조한 지역을 건조기후라고 했고요. 자, 온대기후는 온대기후,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사계절이 표시된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자, 여름에는 비교적 기온이 사계절이 높고 뚜렷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여름에 기온이 겨울에는 높고 기온이 겨울에는 낮고 기온이 강수량이 적다. 낮은 지역, 그리고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이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 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북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이 온대의 여름은 우리가 보통 7월에서 8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남쪽에 있는 온대기후 지역은 7월에서 8월이 다르겠죠. 여러분들 다릅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12월, 1월 이럴 때가 이쪽은 여름이에요. 서로 정반대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자, 냉대기후는요? 냉대기후, 역시나 온대기후와 극지방에 마찬가지로 가까운 지역이고,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온대기후보다 사계절이 겨울이 나타나지만 더 춥고 길다. 어떻습니까? 겨울이 더 춥고 길다. 마지막으로 한대기후는 한대기후, 극지방에 이렇게 1년 내내 많이 평균 분포가 돼 기온이 있고, 매우 또는 낮은 기후로 이렇게 평균 기온이 고산기후, 가장 높은 달도 높은 지역에 10도씨보다 나타나는 특징이 낮다. 있는데, 여러분들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로 가장 높은 달도 10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한대기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 어디요? 북극 지역이. 자, 이렇게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모습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 열대기후를 살펴볼 건데요. 열대기후를 살펴볼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한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중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떤 모습? 밀림에 이루는 곳이 많더라. 선생님이 지난번에 콩고 보여줬었죠. 자, 또한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더라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와 안 내리는 건기가 존재하더라 라고 됐고요. 자, 그러면 열대기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앞에는 밀림이 열대 우림 지역,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우거진 우림 지역이 나타나 있고요. 밀림을 이루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서 나타나는 초원, 케냐의 초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밀림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이곳의 비가 이제 보세요. 수상가옥이 건기에는 땅에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집 전체가 물 위에 뜰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건기,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와 적게 내리는 시기가 확실히 수상가옥은 건기에는 땅 위에 있지만 지금은 여름철에 우기가 되면 거겠죠. 집 전체가 물 위에 집이 뜹니다. 이 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지만 집이 물에 이곳의 아이들에게 강은 앞마당이나 다름 이렇게 물에서 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구나, 또 이런 기후가 나타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열대기후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전농업 방식을 사용해서 얌이나 카사바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데, 요즘에는 바나나, 기르비아자,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면서 생태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전농업은 뭘까요?
자, 화전농업은 뭐냐면 밭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태우고 그 남은 재를 영양분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농업 방식을 얘기해요. 아까 이제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숲을 태워서 일부 이제 그 부분을 평지로 만들고 남은 그 재를 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태관광은 뭐예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러 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 농사하면 딸기밭을 이제 체험하러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여행 문화와 여행 이제 관찰하거나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태관광, 이제 커피 농장을 체험하러 가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화전농업 한번 이게 볼게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전해져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숲을 태워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일부러 나무를 베고 숲을 태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숲을 태워 화전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이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까지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곳에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나 어떤 포털사이트에 이 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바로 얌이에요. 고구마처럼 생겼죠. 고구마보다는 좀 큽니다. 그리고 고구마랑 좀 비슷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카사바를 검색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덩이뿌리인데요. 이 덩이뿌리와 같은 그 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단연성 우리가 작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덩이뿌리를 먹는 겁니다. 자, 덩이뿌리를 먹는데 여러분들 이 카사바는요, 이 안에 녹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버블티 같은 거 보면 타피오카 있죠. 그게 바로 이 카사바의 녹말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신기하죠? 다음은 이제 기름야자입니다. 기름야자. 기릅이 아니라. 자, 기름야자는 이렇게 나무에 자라는 뭔가 오렌지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뭐를 만들 때 써요? 기름을 만들 때 이렇게 쓴다는 거. 기름야자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를까봐 이렇게 보여주면, 커피는요, 이렇게 커피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와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커피를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는 어떤 식으로 자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자라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가 자랄 수 있는 거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열대 우림 지역이 나타나고, 또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시기도 온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초원이 발달돼 있더라.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숲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 화전농업 방식과 우림 지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자라는 커피나 기름야자나 바나나, 얌, 카사바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이제 이런 커피 농장 같은 경우를 체험할 수 있게 생태관광, 여행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열대기후 지역에 어떤 관광산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판마을은 지난 몇 년 새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인들이었는데요. 관광 수익의 80%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을 이제 생태 그 관광산업을 해서 사람들이 오면 여행객들에게 또 수익을 올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건조기후를 볼게요. 건조기후는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어요? 위도, 북이, 남이 30도 부근에 위치해 있었는데 특히나 위도 20도 일대의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죠. 그렇겠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육지만 있는 곳이 조금 더 건조하겠죠. 자, 아프리카 사하라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사막이 널리 나타나는 곳도 있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징 어떤 거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또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 이런 특징이 건조기후에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중앙아시아처럼 건조기후지만 무조건 사막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초원도 넓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비나 눈 등이 내리는 양보다 물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나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건조기후 하면 사막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자, 비가 우리가 어땠어요? 열대 기후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을 때 초원이 발달했었죠. 즉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 환경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건조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막이나 또는 초원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 너무 내리지 않거나 육지 내륙 안쪽에 있어서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다 보니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없고, 또 날씨가 이제 막 극지방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더운 지역에 있어서 보통 증발되는 양이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떠냐면 온도가 그 아침과 밤 이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조기후 사막하면 덥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밤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요. 또 헐렁하게 옷을 입죠. 붙게 입지 않고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이 이제 모래나 흙이 많기 때문에 진흙집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밤에는 안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집은 두껍고 창문은 크지 않게 만듭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지붕은 어때요? 주로 평평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집하면 그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세모 지붕을 그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평평하게 짓기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초원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양이나 염소, 낙타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 유목민들도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이런 유목민들은 어때요? 이 초원에 풀이 없어지면 가축을 먹일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되니까 유목민들, 자,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동 생활하는 모습도 나타나더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일강 주변의 농경지 온통 푸른 농촌 풍경은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흙은 유기질이 풍부해지고 그 결과 식물들이 잘 자라는 옥토가 됐다고 합니다. 자, 무조건 이제 건조기후라고 아무런 풀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 11살인 우세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자리한 마을인 만큼 이 집에서 물이 나오는 곳은 마당 한가운데 이 수도꼭지뿐. 이마저도 얼마 전까지는 자,
이만큼 이제 사막 지역에는 물이 귀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모로코인들의 전통 거주지 아잇벤하두입니다. 마을 전체가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주변 풍경을 압도합니다. 자, 이렇게 진흙집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나절 끝에 드디어 정착할 초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일사불란하게 짐을 내리고 자, 이동식 집을 짓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이제 건조기후까지 살펴봤고요. 온대기후를 보면요,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중위도 지역에 있죠. 자, 그리고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고, 또 지중해 주변처럼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더 많은 곳도 있더라. 그런데 보통은 온대기후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 비가 적게 내리더라. 물론 이런 지역도 있더라 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는데 유럽은 보통 밀을 재배하고 아시아는 벼농사를 했고 지중해 지역은 올리브나 포도를 또 많이 재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온대 지역에 보면 이러한 여름철 물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름철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해변이나 또 이렇게 래프팅을 즐기는 여름철이 더운 모습 보이죠? 빙수를 먹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절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겨울 지역을 보면 겨울엔 또 춥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껍게 입고 이렇게 겨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온대기후는요, 이렇게 지금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지중해 지역의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벼농사,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 그리고 오렌지, 이런 이제 따뜻한 계절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양떼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초원지 짧은 이 풀들이 자라는 모습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계절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양한 농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대기후인데요. 러시아의 어떤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요. 왜 남쪽, 남반구 쪽에 왜 없느냐? 여기 남반구 지역, 이 아래 지역. 여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우리가 대륙을 배울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북반구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자, 분명히 한대기후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나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냉대기후에는 여름에는 밀, 감자, 옥수수,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추워서요. 또 이러한 추위에 잎이 너무 넓거나 하면 식물들이 이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가 많이 분포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넓은 지역에 이 침엽수림이 높은 나무와 뾰족뾰족한 잎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나무 분포가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냉대기후에서는요, 나무 목재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펄프 공업이 발달하고 이즈바라는 러시아 전통 가옥도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침엽수림은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기온이 낮은 곳에 스스로 자라나기 쉬워 냉대기후에 잘 나타납니다. 자, 보셨죠? 그 다음 이제 펄프 생산.
이런 높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재를 얻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즈바를 한번 자, 목재로 집을 짓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대기후 볼까요? 가장 추운 지역, 아무리 따뜻해도 1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지역이죠. 한대기후는 고緯도 지역에 나타나고 평균 기온이 낮아서 땅속이 계속 얼어 있어요. 우리가 이 툰드라라는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민들은 여름에 얼음이 녹아 이끼나 풀이 자라는 땅에서 순록을 기릅니다. 여름에는 그 얼음이 녹아서 풀이 조금 자라면 그 풀들을 순록에게 먹여서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는 이제 추운 지역 어때요? 그 얼음이 얼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옛날 그 공룡이나 과거에 살던 그 동식물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을 때 얼음이 얼어서 비교적 보존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그 아래서 썩어서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이제 풍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손을 덜 타게 되잖아요. 얼고 뭐 이렇게 땅에 얼어서 이렇게 잘 보존되다 보니까 이런 자원이 풍부한 편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런 지역의 자원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나 기지를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와 또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지방에는요 다산과학기지를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먼저 순록을 기르는 유목생활. 이게 바로 핀란드 원주민의 취미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털들이 다 있네. 이게 묵게 아주 더덕해가지고 흙들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추운 지방이라 꼼꼼히 지은 지혜가 엿보입니다. 신발, 부처 이런 것들이 부산에 다 있네. 여기 보면은 고래기름으로 밤에 불을 밝혔어요. 보면 고래기름으로 불을 밝힌 흔적들이 쭉 있네. 썰매 전용 도로가 있는 그린란드. 지난 수세월 동안 개썰매는 이 넓은 철원을 달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 그 거대한 뱀처럼 쫙 따라오는 이 파이프라인은요, 북극해 프로드베이라는 항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알래스카만에 있는 부동항 발데스까지 1250km 정도의 거대한 길을 석유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입니다. 1968년 알래스카 북극바다에서 세계 최대급인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길이를 이렇게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석유를 캐내서 보내고 있는 거. 그 다음 이곳이 바로 다산과학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극에 대한 조사를 하고 2002년에 기지를 설립하여 북극 연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장보고기지는 대한민국 두 번째 남극에서 365일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상주기지로 2014년에 조성됐습니다. 특히 장보고기지는 남극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빙하와 지질 같은 특수한 연구가 가능한 기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대 지역은 굉장히 춥고 이제 여름에는 얼었던 풀들을 땅이 녹아서 자라는 풀을 순록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런 유목 생활을 하고 개썰매나 뭐 이런 순록을 통한 썰매, 아까 봤듯이 개가 다니는 썰매 지역이 따로 또 있잖아요, 도로가. 그리고 이런 자원이 풍부하더라.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지구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한 곳이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토가 남북으로 긴 칠레 기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해 줬었는데 남북으로 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위도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위도의 차이가 크면 다양한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지역마다 기온의 차이가 생기고
또 칠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빗금 쳐져 있는 곳들이 막 있었는데 네, 고산기후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고요. 4,300km가 남북으로 뻗어 있어요. 엄청나죠. 자, 길게 뻗어 있는데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데 북부 지역은 건조 기후가, 그 다음 중부 지역은 온대 기후가, 그 다음 여름철에는 또 건기 우기가 나뉘어져 있고, 남부 지역에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운 어떤 한대 냉대 기후가 또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기후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구글어스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칠레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칠레 여기 있죠. 자, 칠레 위쪽을 북쪽 지방을 보면요, 어때요? 지금 풀들이 자라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사막화된 지역이 또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 내려가면 또 이러한 온대기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극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냉대, 한대 기후가 또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또 우리 그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지역에 그 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생활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합시다. 감사합니다.